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게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좀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길게 이제 불황이 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약간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예, 있군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주요 원인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삼고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싼 가격에 이제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조금씩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환율이 더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몰려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승기는 좀 언제쯤으로 이렇게 예상하세요?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야 돼요. 일단은 지금 상황 보시면은 3고 지금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3고가 뭐냐면 금리, 환율, 물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게 끝나지 않는 이상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코로나 많이 이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봉쇄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많이 죽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요. 또 그런 상태가 또 언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에 어떤 어려움이 또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이 또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야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교수님께서 지금 여윳돈이 있으시다고 하면 예.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시겠나요? 안 하시겠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주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반도체 시장은 좋아질 거거든요. 물론 이제 확실한 회복은 아니겠지만 6개월 정도. 예,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확히 말하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이제 메모리는 이제 주기가 좀 있습니다. 그 주기가 보통 이제 3년이나 4년 정도 그 주기로 오는데 그 시점에 딱 맞는 거죠, 지금. 그런데 보시면 이제 예전에도 1년 안에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타격을 입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SK도 마찬가지인데 그 타격을 입은 게 뭐냐면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안 좋습니다. 상황이. 특히나 SK는 거의 95%가 메모리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한 80% 이상이 이제 메모리 쪽입니다.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너무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나쁘지만 메모리처럼 나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팔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보시면 알겠지만 SK도 그렇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이제 쌓아왔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재고 금액만 해도 보시면 55조 원이 넘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침이 약간 뭐 바뀔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재고를 떨궈내야 되는데 그걸 떨구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싼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도 알고 있어요. 재고가 많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없는 거예요. 고객들도 알기 때문에 그걸 엄청난 싼 가격에 이제 떨궈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가격 자체도 많이 떨어지지만 특히나 이제 마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출도 약간 떨어졌지만 더 크게 떨어진 건 이제 마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예. 좋아질 거라는 근거는? 맞습니다. 그 근거는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그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 CPU를 출시했습니다. 이 CPU가 보통 보시면 폰 노이만 방식은 이제 그 메모리랑 CPU가 같이 쓰입니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이 그래요, 방식이. 그래서 CPU가 쓰이면 메모리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 인텔의 CPU가 보시면 딜레이가 됐어요. 원래는 뭐 1, 2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 이 CPU가 특히나 이게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보통 서버 쪽에 90% 정도 인텔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CPU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도 그 메모리를 팔 수 없는 거예요. DDR4는 팔 수 있지만 DDR5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 거예요. DDR5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보다 먼저 나왔죠. SK가 약간 먼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보시면 한 2년 가까이 전에 나왔거든요. 그걸
내놓고도 이제 팔지 못한 거예요. 이야, 왜냐하면 CPU가 그렇구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데이터 센터 쪽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카카오도 이제 다운되면서 상당히 뭐 3배 이상 증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해외적으로도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데이터 센터 부지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뛰고 있어요. 부동산이.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입니다. 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4차 산업 되면서부터 모든 데이터는 계속 늘어납니다. 하다 보면 그런 데이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서버를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서버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증설이 된다는 얘기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적으로도. 그래서 이 지금 CPU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DDR5를. 이게 DDR5는 예. 이 사파이어 레피지 CPU 같이 예. 그 신형 CPU에 적합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맞는 그러한 메모리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있는 DDR4보다 그렇죠. 가격이 한 신제품이니까. 30% 정도 높아요. 오.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매출도 마찬가지고. 되게 좋은 소식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에 이제 팔 겁니다. 음. 그 시점이 보시면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 업체를 발표한 걸 보시면 한 올해 한 28% 정도 팔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예.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이게 그리고 내년에 가면 엄청나게 더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70%, 80%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런 마진을 가져가는 거죠. 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고는 아마 떨고 날 것 같아요. 싸게 해서. 예. 그리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삼성이 이제 감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연적인 어떤 감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DDR4라든지 예전에 구형의 어떤 메모리가 아니고 새로운 메모리를 양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런 신규 메모리 또 고부가가치 어떤 메모리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DDR5라든지 그 다음에 HBM 고가 메모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라인으로 바꾸면서 그런 어떤 양산을 못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게 자연적으로 감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수량은 줄어들면서 그런 새로운 라인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고가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그래도 바닥에선 좀 올라왔다고 예, 하지만 올라갔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고 예. 낮은 수준에 있는 거는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펀더멘털의 문제라고까지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그래도 메인입니다. 네. 지금 80% 이상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계속 싸게 이제 제품을 팔다 보니까 막 그런 사항을 또 이제 고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고가 많은데 뭐하러 사냐. 버티는 거죠. 하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익이 상당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예.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장 쪽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미래 사업은 전장 사업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삼성이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어떤 거냐면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도거든요. 좀 됐네요. 예. 이 회사가 원래 오디오 쪽에 유명한 회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파워가 있는 회사입니다. 오디오뿐만이 아니고 그 전장 관련해서 거의 모든 제품,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삼성이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메모리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매년 10% 이상 마켓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매년.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3단계가
양산이 됩니다. 모든 현대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빌리티 기업, 완성차 기업들이 3단계 자율주행 오디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가 한 3,000개 정도 이상 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 자동차에는 1,000개 정도 이상 쓰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그런 차량들이 보시면 1단계 아니면 2단계입니다. 내연 기관의 어떤 자동차거든요. 그런 자동차에는 불과 뭐 300개 정도밖에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로 바뀌면 3단계부터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5단계까지 가면 몇만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가 한 차량당.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모빌리티로 갑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보다 3배 이상 더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모빌리티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드론,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도 다 모빌리티거든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모빌리티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IT가 접목이 되는 그러한 물체들은 모든 게 다 모빌리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빌리티에 다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도 이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이. 예전에는 삼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동차 시장에 최근에 진입을 한 게 왜냐하면 그 자동차 시장이 삼성의 어떤 규모에 맞는 어떤 시장이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그만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된 거죠. 그 삼성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커져야만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전장 산업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삼성이 아마 키울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CPU, 서버용 예. CPU도 나오고, 예. 그 진짜 인텔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예, 예.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장 산업도 커질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주가 증시의 분위기가 이렇고, 주가 예.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아, 이게 또 막, 예. 뭐, 그렇겠지 또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예. 되는데, 이런 미래가 오고 있는 건 확실하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메모리 쪽은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으면 아마 좋아질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1년 이상 가면은 아마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이 성장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불황이 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멈칫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 2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단계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 특히나 반도체가 쓸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보시면 4차 산업에 10개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반도체가 모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다 기존에는 없던 그런 새로운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커지는 거죠. 조금 더 버티면서 예. 사 모아가면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 좀 아쉽죠. 예.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예. 아 이게 참 또 한 번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예. 진짜 이 타이밍에서 정말 또 올라가면은 얼마나 예.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 2년을 참았는데 그러게요. 예. 그래도 좋은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해 예. 주셔가지고 예. 좀 용기를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버티면 된다. 예.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만을 예. 2016년도에 인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엠코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엠코도 인수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엠코는 무슨 회사예요? 원래는 미국 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상되는 그런 산업에서 보시면 미국에 있는 회사로 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주인은 한국계 교포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경영진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국에도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설립한 회사가 엠코 코리아를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5셋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넘버 2입니다. 전 세계. 넘버 1은 ASE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대만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넘버 1이고요. 그 다음에 엠코가 넘버 2가 되고요. 넘버 3는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제이셋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3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엠코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크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앞으로는 그 패키징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세아가 약간 한계에 거의 도달해 있어요. 지금 뭐 2나노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아마 2025년도 되면은 2나노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1나노까지는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상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더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미세화를.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어떤 성능을 높여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미세화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패키지로서 이제 한계를 극복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 패키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패키징 하는 게 단순했어요. 그냥 보호하는 역할, 그게 주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패키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과 뭐 5나노 반도체지만 이게 뭐 4나노, 3나노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 패키징의 어떤 기술력이 반도체의 어떤 성능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이 관심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엠코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삼성하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무리 없이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인수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엠코가 넘버 2지만 이게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넘버 1이거든요. ASE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엠코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니즈도 충족을 할 수 있는 거죠. 넘버 1 기업이니까 그쪽에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냐면 이게 국내에도 크게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영진들이 다 한국계 사람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런 코드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 기업을 하는 것보다 외국 기업이지만 경영진이나 오너들이 한국 사람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본사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아마 관심을 갖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장 산업이 커지는데 차량용 반도체 넘버 1이고 예. 또 그 크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키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 지금 최근에 일본 반도체의 예. 움직임도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 두고 있죠. 예. 지금 어떤 흐름이 우선 보이고 있나요?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에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협력을 발표했어요. 이게 5월 달인데요. 기본 원칙을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대기업 8개사가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래피더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8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만 되게 큰 회사들이죠. 도요타라든지 뭐 덴소라든지 소니라든지 NTT라든지 NC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래피더스라는 그러한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2025년도까지 2나노 반도체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잡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2025년도면 뭐 TSMC나 삼성하고 거의 스케줄이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 전 세계 넘버 1이었어요. 거의 미국을 거의 앞서 있었거든요. 그때 특히나 메모리 쪽은 뭐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마켓 시어가 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통상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무튼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한 거죠. 여러 가지로 통상 문제라든지 또 앵고가 발생되면서 그런 문제가 서서히 이제 발생을 했고, 근데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IDM 있잖아요. 이런 체제를 많이 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지 않게 계속 IDM만 고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본에는 이렇게 분할된 그런 비즈니스 형태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기업들이 다 보면 IDM 기업들이거든요. 종합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전문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오셋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기업들 넘버 10까지 보시면 전문 기업들이 5개나 포진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문화의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 IDM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맞게 이제
변화를 못한 거죠. 그런 흐름도 있었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였었냐면 90년대 오면서부터 이제 예전에 메인프레임 고가의 어떤 PC가 이제 메인이었는데 서서 이제 PC가 이제 개인용 PC로 바뀝니다. 퍼스널 컴퓨터로 바뀌는데 예전에는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중요했어요. 보통 이제 뭐 20년,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반도체를 필요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도 이렇게 필수적으로 기술력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개인 PC가 보통 이제 바꾸는 주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년 정도 주기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자꾸 이제 성능만 높이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중요한데 계속 성능만 높이다 보니까 가격도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격은 상당히 낮게 한 거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훨씬 더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삼성하고 SK 같은 기업들이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마켓쉐어를 점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최근에 이제 일본도 그러한 반도체 어떤 부흥 시대를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TSMC를 유출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지금 팹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양선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IDM 전략이 예. 우리나라는 성공한 건가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예. 일본은 실패하고. 일본은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어떤 퀘스천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까지 이제 지금 3나노에서 이제 2나노 가겠다는 건데 지금 일본 기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40나노, 50나노대 반도체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구마모토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으로 10나노에서 한 20나노대 반도체거든요.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10나노에서 한 20나노대 반도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2024년도에도 그 정도인데 과연 2나노대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본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업들이랑 공동으로 아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협력해가지고. 근데 과연 그게 말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만약에 다른 데 같이 한다 그러면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다른 기업들에서 같이 못하겠다. 나오면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빨리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40나노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2나노 때 하겠다 몇 년 안에 이거는 과연 이게 그렇게 쉽게 될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한국 반도체에 예. 막 크게 위협이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뭐 분명히 뭐 노력은 할 테니까 따라는 오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중국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들이 42개입니다. 한국은 불과 3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중국의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금 뭐 지원한다는 거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해외에 비하면.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의 전략이 뭐냐면 2025년까지 자급자족 반도체를 70%까지 하겠다. 그런 걸 발표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충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아직 70%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 계획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엄청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업들한테 정부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들이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한 자금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뭐 SMIC나 뭐 이런 기업들도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웬만한 큰 기업들은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생태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경쟁력을 어느 정도 비교해 본다면 네 가지로 제 책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IDM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 그 다음에 파운드리 기업, 오셋 기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 보면요. IDM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특히나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IDM 기업들인데요. 한국에는 뭐 SK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보시다시피 한국이 거의 한 70% 정도 전 세계적으로 마켓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중국은 IDM 기업들은 거의 큰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다 보니까 IDM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팹리스 기업들이 5나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유니 SOC라든지 실리콘, 하이실리콘 이런 기업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난 수가 지금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00개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한국은 불과 지금 100개가 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팹리스 분야는. 그 다음에 파운드리 보시면 파운드리는 한국이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한 16%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켓쉐어가. 그리고 또 중국은 SMIC가 제일 큰데요. 그 기업이 한 5%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화홍 반도체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과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들 보시면 특히나 뭐 미세 공정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상당히 앞서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쪽은 중국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더 앞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셋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셋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JCI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 정도 마켓쉐어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 뭐 불과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엠코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죠. 그래서 한 3%밖에 안 됩니다. 엠코를 인수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죠. 예, 아마 중국이랑 비슷하게 거의 올라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는 42개나 되고 있는데 한국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앞으로도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메모리도 지금 많이 따라와 있거든요. 특히나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만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2, 3년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좁혀질 겁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늦출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중국 시장이 큽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요가 중국 자체 내 보시면 한 60% 이상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60%가 중국 내 수요입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한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대부분의 어떤 그 마켓쉐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10나노, 20나노대가 더 큽니다. 뭐 7나노 미세 공정보다는 10나노, 20나노대가 아직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수요가 엄청나게 큰 이상은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기술이나 해외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적인 어떤 중국 내의 어떤 기술들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10나노, 20나노대의 어떤 반도체 기술은 중국 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대부분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덕분으로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거네요. 예, 근데 한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도 뭐 EUV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제재가 들어간 게 DUV 장비, 단계 어떤 장비거든요. 그것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있는 이상은 당분간은 중국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도 지금 그러한 EUV 장비를 삼성이나 SK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방 쫓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빨라야 뭐 5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SK도 가만히 안 있겠죠. 계속 이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12나노대까지 올라갔어요. 14나노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5년 이상 최소한 빠르다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삼성이 계속 이제 앞으로 더 나은 기술을 한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에서도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어차피 이제 한국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격차를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최근에 삼성에서 발표한 게 12나노대의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D램입니다. 예,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TSMC를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전체 매출이 예. TSMC와 비교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TSMC와 삼성 반도체 2021년하고 2022년도 4분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도 원래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 반도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보시면 25% 이상 떨어졌어요. 반면에 TSMC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3%가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삼성 반도체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졌는데 TSMC는 플러스 78%까지 올라갔어요. 역전됐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TSMC는 TSM 반도체만 하잖아요. 파운드리만 합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도 그 파운드리 수요는 건조합니다. 물론 약간 TSMC도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출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4분기에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갔어요. TSMC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애플이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직까지도 약간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보시면 80% 이상이 메모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D램 이쪽은 상당히 지금 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진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재고가 많기 때문에 계속 떨궈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특히나 80% 이상 매출이 그쪽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그런 메모리가 또 사이클로 변해가지고 이제 상승 주기를 탄다 그러면은 또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지면서 나중에 또 역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 앞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 LSI 사업부도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만약에 받쳐준다라면은 그런 격차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 반도체가 예. 이렇게 다시 매출에 있어서 역전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역전을 하려면 예. 뭐 사이클이 돌아와야 되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사이클이 오는데요. 근데 극복하는 거는 과거에는 보면 1년 안에 다 극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R5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익률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고 또 자율자동차 이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사이클이 또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래프도 훨씬 더 상승을 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좋게 볼 수 있는 게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그 사업부도 지금 뭐 AP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를 앞으로 계속 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많이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파운드리도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1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10%에서 15%, 20%, 25%, 30%.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많을 때는 50% 이상 마진이 있었어요. 삼성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그래서 30%, 40%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우선은 뭐 펀더멘털의 문제 그리고 뭐 중국의 추격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사이클이 예. 돌아오면은 그래도 상당히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렇죠. 좋은 예.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당분간은 지금 안 좋지만 분명히 올 하반기부터 메모리는 분명히 좋아질 거로 보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내년부터는 최소한 아마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이후부터는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4차 산업과 함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성장기에 돌입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성장은 아마 4차 산업이 내년부터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온전히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 수많은 반도체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등락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우만 전자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시점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특히나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4차 산업의 어떤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되는 그러한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분명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3년 이상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